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사이다 발언의 고수인데요.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충남 홍성입니다. 홍성에선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던 최영 장군, 사육신으로 절개를 지킨 성산문, 독립운동가 김자진 장군, 만해 한용운 스님도 홍성 출신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런 홍성에는 차 없는 트레킹 명소로 이름난 작은 섬이 있는데요. 대나무가 유독 많아서 이름 붙은 죽도랍니다. 소나무길, 대나무길, 해안길, 마을길로 이어지는 아기자기한 산책로를 한 바퀴 도는 죽도 둘레길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안에는 최영 장군, 김자진 장군, 한용운 스님이 반기는 멋진 전망대도 있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섬세한 글로 신금을 울린 시인이기도 한 한용운 스님이 바로 때마다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으로 속을 시원하게 해준 분이랍니다. 1879년생 한용운의 본명은 한정옥인데요. 어릴 적에 어려운 한문책을 척척 읽어내서 똘똘이 신동으로 불렸다는 그는 14살 때부터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었답니다. 하지만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 일본군의 개입으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이듬해 을미의병까지 무참하게 진압된 이후 속세를 떠나서 1905년에 백담사에서 출가했는데요. 27살 때인 이때 받은 법명이 용운, 법호가 만해였던 겁니다. 그렇게 스님이 된 한용운은 1910년 한일합방 소식을 접한 그날 저녁 밥숟갈을 뜨려는 승려들을 향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 밥벌레들아 호통 쳤다네요. 뿐만 아니라 이후 총독부에 충성 경쟁하는 친일 승려들 앞에선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건 똥이고 똥보다 더 더러운 건 썩은 송장이야. 근데 송장보다 더 더러운 건 바로 여기 모인 니들이다 이놈들아 라며 역시나 사이다 발언을 날리며 비웃었답니다. 임꺽정 작가인 홍명희가 7,000명 승려를 합해도 만에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고 했던 한용운은 사실 150cm를 살짝 넘는 작은 키에 체구도 왜소하답니다. 하지만 깡다구가 보통이 아닌지라 기싸움에서 절대 지는 법이 없고 주먹 솜씨까지 뛰어나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상남자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한용운은 스님이 된 탓에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요. 첫 번째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세계 일주에 야심찬 꿈을 안고 1907년에 첫 발을 들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였답니다. 국경지대인 이곳엔 당시 항일운동가들이 모인 한인촌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마주한 동포 청년들이 다짜고짜 한용운을 두들겨 팬 겁니다. 당시 맞아 죽는구나 싶었다는 한용운은 다행히 러시아 경찰의 출동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간신히 죽음을 모면했는데요. 한용운이 맞아 죽을 뻔했던 건 바로 빡빡머리 때문이었답니다. 일제가 강요한 단발령 시행 당시 골수 친일단체였던 일진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미로 아예 단체로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다는데요. 그들 중엔 스님으로 위장해서 일제 첩자 노릇을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용운 또한 청년들이 일진의 밀정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렇게 죽다 살아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나라가 일제에 넘어간 이듬해엔 승려들이 날벼락을 맞았답니다. 조선 총독부가 승려 인사권과 사찰 제사권을 틀어쥐고 조선 불교계를 장악하려는 사찰령을 내린 건데요. 이때 엄청난 특혜를 받은 다수의 주지승들이 친일파가 돼서 일본 불교의 쫄병 노릇을 하는 모습에 한용운이 똥과 송장을 들먹이면서 더러운 놈들이라 비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친일 승려 규탄 집회까지 열면서 요주의 인물로 찍힌 한용운은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투사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이때 그 빡빡머리 때문에 또 죽을 뻔한 겁니다. 곳곳에서 환영받으며 독립운동 강연을 펼치던 중에 어느 고갯길을 넘다가 역시나 일진의 첩자로 오인한 독립군의 총격을 받은 건데요. 머리와 목에 박힌 3발의 총알은 그야말로 치명상이었답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정신력으로 마을까지 온 한용운은 마취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견뎌내며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요. 당시 치료를 주선한 독립투사 김동삼은 그런 한용운을 살아있는 부처라 했지만 한용운은 그 후유증으로 살짝 비뚤어진 머리가 저절로 떨리는 채머리 증세를 평생 달고 살았답니다. 29살 땐 맞아 죽을 뻔했고 33살 땐 총 맞아 죽을 뻔했던 한용운은 3.1운동 거사를 앞두고
당시 조선 최고 부자였던 친일파 민영이를 찾아가서 기부금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에게 한용운이 불쑥 총을 들이대자 아니야 돈 줄게 살려줘 약속한 민영이에게 그 총을 건네주었답니다. 아니 그 귀한 총을 왜 건네준 걸까요? 장난감 권총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들은 한용운의 간단한 독립선언식에 만세 삼창을 부른 직후 들이닥친 경찰에게 모두 잡혀갔는데요. 이때 변호사 쓰지 말고 사식도 들이지 말고 보석 신청도 하지 말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운 한용운은 나라 뺏긴 조선인들이 독립운동하는 건 당연한 것이니 죄인이 아니여 라는 이유로 법정에서도 신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제가 내란죄로 사형에 처할 거라는 소문이 돌자 몇몇 대표가 벌벌 떨면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꼴을 보다 못한 한용운이 울긴 왜 울어? 이런 게 민족대표 모습이냐? 호통치면서 깜빵 안에 똥통까지 집어던졌다는 일화는 유명하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3년의 옥고를 치르고 나온 한용운은 항일운동단체인 신관회에 발을 들이고 불교 청년들의 항일 비밀단체인 만당을 이끌기까지 했는데요. 만만치 않은 한용운을 회유하기 위해서 땅을 공짜로 준다는 총독부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한용운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성북동 산비탈에 집을 마련했답니다. 집은 볕이 드는 남향이 기본이건만 한용운은 집을 지을 때 북쪽으로 틀어버렸다는데요. 남향에서 마주하는 총독부 건물이 꼴보기 싫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총독부에 등 돌린 그 집을 두고 유일한 조선 땅이라고 일컫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이때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였지만 친일파로 변절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최린이 그 집에 와서 어린 딸에게 거액의 돈봉투를 쥐어주고 갔다는데요. 이를 뒤늦게 한 한용운이 부인과 딸을 눈물 쏙 빠지게 야단치고 최린의 집으로 달려가서 돈봉투를 던져버리고 왔답니다. 또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서명엔 쏙 빠지고 독립선언서만 작성했던 6당 최남선도 바로 풀려나서 일제에 적극 협력하는 친일파로 돌아섰는데요. 그런 최남선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용운이 외면하고 가자 부랴부랴 쫓아온 최남선이 인사를 건네자 한용운은 누구시죠? 했답니다. 저 6당이잖아요 라는 그에게 한용운은 내가 아는 6당은 이미 죽어서 내가 장례를 치른 사람이요 라면서 죽은 사람 취급하고 가버렸답니다. 이렇게 변절자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던 한용운은 만주벌 호랑이로 불리던 김동삼이 1931년에 체포돼서 모진 고문 후유증으로 6년 만에 옥중에서 숨을 거뒀을 땐 뜨거운 의리를 발휘했답니다. 당시 일제의 눈이 두려워서 그 누구도 시신 수습에 나서지 못하자 서대문 형무소에 방치된 시신을 바로 업고 와서 자기 방에 모셔놓고 장례를 지내준 이가 한용운인데요. 5일장 동안 조문객은 10명에 불과했답니다. 그런 세상 인심에 통곡했던 한용운의 눈물은 평생 이때뿐이었다네요. 한용운의 동지에는 그토록 뜨거웠지만 사실 자식에겐 서운한 아버지였답니다. 한용운은 애초 좋은 풍습에 따라 14살 때 결혼한 유부남이었는데요. 하지만 속세와 인연을 끊고자 아내와 헤어지고 백담사로 떠날 즈음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한보국입니다. 아버지 없이 힘겹게 살던 그 아들이 20대 청년이 되어 1927년 즈음에 아버지를 보러 찾아왔지만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독립운동가 아버지는 그 자식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이후에 한용운은 한 잡지에 남 모르는 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아들이 있다는 사실과 매몰차게 보낸 심정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는데요. 아들을 그렇게 보낸 아버지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한용운은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은 조선 총독부를 무시하고 55살 때인 1933년에 간호사 출신인 유수건과 재혼했는데요. 성북동 시무장은 허름한 단칸방에서 지내던 이 신혼부부를 위해 지인들이 그때 마련해 준 거랍니다. 이듬해엔 딸도 생겼지만 아내도 딸도 법적으로는 한용운과 남남이었는데요. 외놈들 서류에 이름을 올리기 싫어서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그 딸은 서류상으론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 갈 수 없는 딸에게 한용운이 집에서 직접 글을 가르쳤다네요. 총독부가 꼴보기 싫어 돌아앉은 북향집은 겨울에 유독 추웠지만 한용운은
조선 땅덩어리가 감옥이니 따뜻한 방에서 편히 살 수 없다 라며 불을 떼지 않았다는데요. 그 얼음장 같은 냉방에서 지내던 한용우는 영양실조와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그토록 기다리던 광복을 1년여 앞둔 194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일제에 항거하다 66살의 생을 마감한 그의 장례식 또한 김동삼 때처럼 썰렁했다네요. 만해는 끝까지 항일투사였다. 만해는 중이다. 그러나 중이 되려고 중이 된 것 아니다. 항쟁하기 위해서다. 순천 서남사에서 바로 달려가 썰렁한 장례식에 참석했던 철은스님이 한용운을 추모한 시의 한 대목입니다. 만당 멤버였던 철은스님은 교과서에 실렸던 나도 편말이 되어 살고 싶다를 쓴 시인이기도 한데요. 바로 소설가 조정래 선생의 아버지랍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구절인데요. 한용운은 그렇게 쓸쓸하게 떠났지만 그가 남긴 구절처럼 많은 사람들 가슴에 남아있는 분이랍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